현재 핀란드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극한의 이상기후 한파 속에 도로의 모든 교통이 멈추고 국가 자체가 가동 중지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가 가망이 없다며 포기한 이상기후 상황에서 한국의 방법이 도입되자 핀란드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법을 사용한 핀란드가 대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티 코스키넨입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거의 40년 동안 교통국에 몸담아왔고 현재는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처럼 대중교통 버스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명줄인 국가에서는 그만큼 제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저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버스를 도입했다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며 전 국민에게 욕을 먹게 되었고 결국 저는 부국장 자리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버스 정책에 실패한 제가 많은 욕을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핀란드의 많은 지역에서 버스는 눈과 혹한의 기후로 고립된 마을을 도시병원, 식품시장, 직장과 연결하는 마지막 실타래거든요. 자가용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따뜻한 나라와 달리 이곳에서는 눈폭풍이 몰아칠 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위험합니다. 자동차는 밤새 얼어붙고 철도 노선은 서리로 인해 멈추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전역에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택시 서비스조차 원활하지 않죠. 따라서 버스는 그만큼 핀란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핀란드 전역에 버스를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거든요. 핀란드의 기본 인건비를 고려해본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면적 대비 인구수가 매우 적은 핀란드에서는 더더욱 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저희는 중국과 대규모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북극 해운 확장을 위한 투르크와 로비사의 항구 접근을 대가로 저희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전기버스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했죠. 계약을 따내온 저는 처음에는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수는 얼마 가지 않았죠. 재난의 첫 징후는 새로운 중국 버스가 등장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공급한 버스는 외관만 멀쩡했지 내부는 깡통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히터는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자마자 고장났습니다. 앞 유리가 안쪽에서 안개가 끼었어요. 일부 모델에서는 문이 얼어붙어 소방관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승객들이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16번 노선의 한 버스는 로터리 한가운데서 멈춰서 영하 20도의 눈 속에서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얼음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배터리는 매우 조악한 품질을 자랑했기에 날씨가 조금만 춥다 싶으면 배터리는 하룻밤 사이에 방전이 되어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중국으로부터 쓰레기를 돈 주고 사왔구나 싶어 머리를 감싸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3,000건이 넘는 공공민원이 접수되었어요. 당연했죠. 콘툴라 북부 지역에서는 한 노인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오지 않는 버스를 50분이나 기다리다가 동상으로 인해 입원해야 했고 에스프의 한 어머니는 버스 내부가 박 정류장보다 추워서 6살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왔다고 편지를 보내왔거든요. 무엇보다도 최악의 날은 같은 날 아침 유치원 학급 전체가 발이 묶인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장학습을 가고 있었는데 중국산 버스는 강추위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모든 핀란드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과의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버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협정을 취소한다면 외교 관계가 틀어지고 무역 보복이 촉발되며 수십억 달러의 항구 투자와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핀란드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저는 교통국 부국장이었지만 그래도 제 권력이 닿지 못하는 곳도 있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에게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제가 자주 가는 정비소의 차량의 정기점검을 맡기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선임 정비사인 알렉시가 답답하다는 듯 제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이봐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대체 뭘 고민하는 겁니까? 한국 버스는 추위나 더위 등 극한의 기후를 대비해 제작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다고요. 교통국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저는 평생을 차량을 정비하는 데 바쳤어요. 그리고 핀란드 최고의 엔지니어인 저답게 한국산 차량이 훌륭하다는 건 차량을 까보기 전에도 알 수 있죠. 반면에 중국산이요? 오히려 돈을 받고 차를 가져와야 할 정도로 조악합니다. 당신은 실수한 거라고요. 그가 맞는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지기가 싫더군요.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에 아무리 핀란드가 북유럽식의 수평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일개 정비사가 부국장인 제게 제 전문 분야인 정책 관련 사항에 토를 다는 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소 과장을 하며 그를 몰아붙이고 맙니다. 한국은 중국 기술을 모방하는 국가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국 담당자들은 한국 욕을 그렇게나 하더군요. 우리가 왜 복제품을 사야 하나요? 그러자 알렉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신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죠? 짜증이 솟구쳤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점검을 받는 와중에 그대로 차를 돌려 정비소를 빠져나와 버립니다. 하지만 분을 사귈 틈도 없었어요. 곧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다음날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안 그래도 평시 상황에서도 작동되지 않는 중국 버스인데 이런 한파 상황에서는 더더욱 작동이 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때는 중국 버스의 80% 이상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얼어붙고 히터 파이프에 균열이 생기며 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었죠.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한 중국 버스는 운행 5분 만에 난방 시스템이 폭발하여 차량의 부동액 증기를 방출했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영하 30도의 바람 속으로 도망쳤고 많은 승객들은 외투를 입지도 않고 급하게 나갔기에 그대로 심각한 동상에 걸리고 말았죠. 문제는 제 딸 에밀리아 또한 이 젖을 중국 버스에 탑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최근 헬싱키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에밀리아는 시내에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티쿠릴라 근처에서 중국 전기 버스에 탑승했는데 문제는 탑승 10분 후 차량은 교차로 중간에 있는 다리 위에서 배터리 고장으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터까지 고장났다고 했어요. 비상도어는 응답하지 않았고 에밀리아를 포함한 승객들은 최악의 한파 속에 얼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에밀리아는 그곳에서 구조대가 오기까지 40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해 수동으로 문을 열었을 때쯤 2명의 승객이 기절한 상태였고 에밀리아는 손가락 끝이 부어있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즉, 제 딸은 동상에 걸렸던 거였고 이는 음악가로서의 경력의 마침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딸이 입원하고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더군요. 어쩌면 신경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입한 중국산 버스 때문에 제 딸의 커리어까지 망가지다니요. 그러나 이러한 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슬픔도 잠시 저는 또다시 전 국민의 융단 폭격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뉴스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버스 사고로 교통국 부국장의 딸의 커리어가 끝나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얼어붙은 한 소녀의 꿈. 그날 밤 저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시장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입을 열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젠 여론을 회복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쩔 계획이지? 저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정할게요. 중국이 제시하는 숫자를 고지곳대로 믿었던 건 분명 제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실수를 보고했음에도 당신은 정치를 이유로 중국의 공급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더러 뭘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한 맹렬한답게 저를 쏘아붙일 뿐이더군요. 부국장,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야.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말이야. 만약 이번에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자네의 커리어도 여기서 끝나게 되겠지. 결국 저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중국 버스 철회 요구를 묵살한 건 그들이었음에도 제가 모든 것을 독박을 쓰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 저는 정부청사 밖에서 시위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국장이 모든 동상자의 치료 비용을 지불하라. 난방기의 땔감으로 장작이 아니라 부국장을 사용하자.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 사무실 안에는 편지와 이메일이 넘쳐났는데
제겐 메시지 하나만 읽혔거든요. 당신의 딸은 그나마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 딸은 운이 없었죠. 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을 허망하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의 차가운 침묵 속에 홀로 앉아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에밀리아의 액자에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 주 동안 얼어붙은 것은 제 평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수십 년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 자부심, 믿음은 오만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 모든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있었습니다. 알렉시가 예고 없이 도착한 것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추위로 인해 뺨이 붉어진 채로 2개의 무거운 바인더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부츠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지난주에 발생한 중국산 버스의 고장, 딸의 입원, 대중의 분노 등 피해 신고를 조용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제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는 당차게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더군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알렉시. 아니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가 제 허락도 없이 의자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바인더 중 하나를 열고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현재 야쿠츠크에서 운행 중인 현대 버스의 온도 반응 차트입니다. 당신도 야쿠츠크에 대해서는 알 것 아니에요? 평소에는 영하 40도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지옥에서 이번 겨울에는 대중교통 버스의 차량 히터 관련 고장이 전혀 없었답니다. 한국산 버스를 도입하고서 나온 기적 같은 수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는 들은 척도 안 한 채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몽골에서는 20년 된 한국 버스를 도입했는데 영하 36도 기온에서조차 실내 온도를 22도로 유지했더군요. 그래서 지금 한국 버스를 도입하자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네.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위해 만드는 국가기 때문이죠. 한국 버스는 여분의 히팅 루프, 추위에도 무너지지 않는 딥사이클 배터리, 바닥 패널의 3중 단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기술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렉시, 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스웨덴산 자동차, 독일산 자동차, 심지어 초기 일본산 하이브리드도 다뤄봤죠. 한국은 그저 모조품을 만들고 혁신인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4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20세기에 갇혀있나요? 그러면서 추가타를 집어넣으며 저를 숨막히게 했죠. 당신이 중국을 선택한 것은 중국이 할인을 해주고 정치적 특혜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가 직접 증명하도록 내버려두죠. 저는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간의 일들로 너무 지쳤거든요. 기계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말하고 싶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교통국 부국장이야? 당신은 핀란드의 수치야. 이제 제발 현실로 돌아오라고.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시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코트를 다시 입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거든요. 저는 그가 남겨두고 간 바인더를 바라보며 혼자 남았습니다. 표지에는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인쇄된 인용문이 있었어요. 무역이 아닌 신뢰를 위해 구축된 기술.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제겐 딱히 선택권이 없기도 했어요. 목을 쳐달라고 모가지를 길게 내빼고 있을 바엔 그냥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았죠.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나 기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터미널에 들어섬과 동시에 저는 이상한 망설임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공간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무언가처럼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곡선 유리와 엔지니어드 스틸의 광활한 물결인 천장은 자연광으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실내 기온은 덥지도 춥지도 않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더군요. 분명 이곳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유명 공항이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보여주기식 인프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스마트카트는 제가 경로를 입력하자 자율적으로 길을 안내해 줌과 동시에 제 여행 가방도 함께 옮겨주었어요. 제 위에는 투명 OLED 비행보드가 아키텍처에 매끄럽게 내장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정한 전력망 공급으로 인한 깜빡임도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다국어 시스템과 모션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에 손을 들어 가리키면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비인기 언어인 핀란드어도 제공하더군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곧 이번에 저를 현대 스마트 팩토리로 안내해줄 박지연이라는 젊은 여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감탄하며 공항을 둘러보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공항의 모든 구역은 미세기후 AI로 매핑되고 있어요. 천장, 바닥, 심지어 벤치에도 있는 센서가 온도 변화, 인체 밀도, 공기 흐름을 감지하죠. 이 시스템은 특정 지역이 혼잡해질 시기를 예측하고 환기, 조명, 심지어 향기까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향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마치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비행 스트레스와 시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확산형 마이크로 가습기를 사용합니다. 유럽인을 위한 라벤더, 일본인을 위한 히노키, 신경학적 승객 경험 디자인의 일부죠. 한국의 인천공항이 괜히 전세계 만족도 1위가 아니라니까요. 이곳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경계였죠. 인천공항에 AI 청소 로봇이 지나갈 때 저는 바닥 패널이 미묘하게 빛나고 그 뒤에 소독용 안개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뒷면의 화면에는 어린이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상기시키는 웃는 만화 캐릭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료이고 즉각적이며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와이파이조차도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와 같은 유럽 허브 공항에 느리고 열악한 시스템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서비스한다면 분명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해요. 인천공항의 전력 사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여전히 결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 사원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해올 뿐이더군요. 이곳 인천공항은 85%의 전력에 대해 자체 동력을 사용합니다. 천장 유리, 지열 백업 시스템, 고효율 배터리 뱅크를 통한 태양광 통합, 발 아래에 있는 이 움직이는 통로 또한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승객의 걸음마다 운동 에너지를 수확하고 있어요. 인천공항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더욱 절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연 사원은 너무나도 태연하더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당신과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아마 한국에 오신 이상 많은 충격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중국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핀란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서 나와 현대 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일정한 대형으로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실망스럽더군요. 스마트 팩토리라더니 이건 딱히 특별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버스였죠. 하지만 그러한 제 허탈감도 잠시 저는 믿기지가 않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버스들은 최신형의 쇼룸 모델이 아니라 12년 이상 된 차량도 있는 중고품이었던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단 한 대도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페인트는 공장 수준의 일관성으로 반짝였고 앞유리는 흠집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박지연 사원은 제가 감정을 추스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중고 버스에 대한 점검 과정을 보여준다며 중앙 진단 베일을 향해 손짓을 했거든요. 그러자 제 차량 물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간의 제 경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미친 기술을 만들어낸 상태였거든요. 각 버스는 다중 센서 진단 터널로 운반되었는데 터널 위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차량 외부를 스캔하여 5초 이내의 표면 장력, 차체의 미세 균열 및 페인트 불규칙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스펜션 불균형을 0.5mm까지 식별하는 무게 분포 센서가 여러 개 있었죠. 대부분의 국가는 주기적인 수동 점검에 의존합니다. 라고 박지연 사원은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버스가 매월 전신 스캔을 받습니다. 재판매 또는 배포 전에 기계적, 열적, 전기적, 구조적 등 172개의 검사 지점을 거치죠. 그러더니 그녀는 태블릿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터널 안에 있는 버스에 대한 실시간 진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두께 82%, 영하 섭씨 20도에서 히터 효율 94.5%, 배터리 성능 저하 최소, 실내 공기질 지수 우수. 이건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최소 5명이 달라붙어서 버스 한 대당 최소 하루 동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인력이 전혀 필요 없이도 하루 만에 수십, 아니 수백 대의 차량을 모조리 검사할 수 있는 미친 기술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여전히 박지연 사원은 넋이 나가 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게 보여줄 것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뭐 이 정도로 놀라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를 차가운 방으로 데려갔거든요. 영하 25도로 설정된 이 시험실은 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재현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했어요. 한국의 버스는 아무리 십수년은 된 고물 버스라도 전 세계의 극한의 기후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버스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극한의 메마르고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사막 국가들, 극한의 추위를 보여주는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전부 한국산 버스만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들에겐 아예 선택권 자체가 없었죠. 아무튼 내부에는 한때 서울의 언덕길 북쪽 노선에서 사용되던 11년 된 버스가 점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열이 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운전자가 열쇠를 돌리자 4초 만에 엔진이 펄럭였어요. 몇 초 후 히터가 예상했던 것처럼 건조하고 쌕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 덕트를 청소한 것처럼 가득 찬 채로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불과 2달 전 헬싱키에서 중국 버스가 눈사태 속에 죽어 앉아 있었고 문이 얼어붙어 있었고 당황한 승객들이 유리를 두드리자 오류가 난 중국산 버스는 뜬금없이 중국어를 내뱉으며 대시보드가 깜빡였습니다. 영하 25도라면 중국 버스는 난방 장치는커녕 아예 시동조차 안 걸릴 게 분명해요. 하지만 한국의 10년 이상 된 버스는 그런 중국 버스를 완전히 비웃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적외선 드론을 사용해 한국인 기술자가 침착하게 각 좌석의 열 프로파일을 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좌석 12A, 22.4도, 좌석 12B, 22.3도, 객실 전체는 정상 범주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미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이건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나 일본조차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회의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세부사항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을 게 분명해요. 중국도 수치상의 기술 퍼포먼스는 훌륭했어요. 그러나 실제 받아본 차량들은 죄다 고물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 다소 무례한 발언에도 박지연 사원은 그저 미소를 짓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기술과 공공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버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목숨을 가진 사람을 옮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저희는 반드시 핀란드까지 약속을 옮길 것입니다. 그 문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핀란드에서도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지연 사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실제로 태블릿 하나로 버스의 엔진 상태, 배터리 수명, 온도, GPS 좌표, 심지어 승객 밀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기술력은 히터의 성능 저하 징후가 나타나면 무음 경보를 발령하여 선제적인 정비 출동을 유도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박지연 사원이 추가적으로 내뱉은 말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긴급 기능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승객이 느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 나은 버스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인간적인 버스, 그야말로 이상적인 기술력을 구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헬싱키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겐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딱히 긴장이 되거나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열 센서, 무서운 히터, 지능을 가진 기계의 모습은 대중교통 기술에 대한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한국이 아니라면 그 어떤 국가도 핀란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곧바로 시베리아의 한국 버스 도입 사례 연구, 열 분석 그래프, 예측 유지보수 비교, 평생비용 예측 등 전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나란히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영하 35도 날씨의 영상 22도를 유지하는 한국 버스 객실. 반면에 영하 5도에서도 서리로 뒤덮인 또 다른 중국 버스, 비상문이 중간에 얼어붙은 모습을 첨부했죠. 다음 날, 저는 헬싱키시 교통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승객들이 영하 40도의 바람 속에서도 한국 버스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극찬을 하는 동영상을 본 의원들은
제가 처음 한국 버스를 봤을 때처럼 기겁을 하며 현실 부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 버스는 분명 훌륭했지만 정치의 한계에 가로막혀버렸죠. 재무 책임자는 팔짱을 끼웠습니다. 현대의 단가는 중국 버스에 지불한 비용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써야 하니 국민들의 반발이 클 거예요. 부시장은 중국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버스 조달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목격되면 중국은 로비사 항구 확장에 대한 관세를 들이밀며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저 히터 몇 대 고장난 걸로 무역 동결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라고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몇 개의 히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생이 영하 30도에서 멈춰버린 버스에 갇히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고작 딸 하나를 위해 수입세를 조금 더 낼 가치는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방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위기가 제게로 넘어온 틈을 타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세 번째 옵션을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의 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중국 버스를 지금 당장 완전히 대체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일부만 시범 운영해보고 시민들이 한국 버스와 중국 버스 중에 선택을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생소한 제안이었거든요. 한국은 저희 핀란드의 중고 버스를 저렴하게 대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 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아니죠. 가격 부담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가 다시금 펀치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을 선택한다고 발표할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는 과학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존. 이 테스트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핀란드 측이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시장은 마침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나요? 일주 후에요. 제가 약간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더 빠를 거예요. 한국 측에서는 일주일 후라고 했지만 이들은 원래 1개월을 부르고 2주 만에 공급을 완료하는 나라고 일주일을 부르고 3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괴짜 같은 나라니까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한국 버스의 파일럿 테스트는 화요일 아침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 주에 핀란드는 역사상 최악의 눈폭풍에 휩싸였거든요. 마침내 한국산 버스가 운행되던 날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급락했습니다. 강풍이 시속 60km로 수도를 휩쓸었어요. 24시간 동안 눈이 82cm에 달해 교통이 마비되고 교외의 임시 버스 대피소가 무너졌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비상통신센터는 적색경보로 불이 켜졌습니다. 95% 이상의 대중버스가 시동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독일산 디젤 백업 버스도 연료 라인이 얼어붙어 그대로 멈춰 섰거든요. 그야말로 교통 대재앙이었습니다. 도로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얼어붙었죠. 하지만 오직 초록색 버스만은 멀쩡했어요. 서울 버스에 10년 된 유닛으로 새 타이어와 간판만 개조한 버스였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위장한 탱크처럼 한국 버스는 손대지 않은 눈 속을 동력으로 달렸습니다. 내부 실내 온도 7분 이내에 영상 24도. 모든 히터가 작동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고르게 순환했어요. 30분 후 한국산 버스 19대가 더 뒤따랐습니다. 헬싱키의 나머지 중국산 함대는 마비된 시신처럼 차고에 앉아 있었지만 이 20대의 초록색 한국 차량은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8시까지 한국 버스는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운행되는 공용 차량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특정 정류장에는 군중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얼어붙은 택시를 버리고 무릎까지 오는 눈속을 걸어 한국이 조종하는 정류장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 고등학생이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한국 버스에 올라타면서 숨결이 공중에서 결정화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 안은 25도입니다. 밖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이 버스의 내부만큼은 호텔 로비처럼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영상은 12시간 동안 240만 번 조회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전국 방송사들은 이 현상을 보도하기 위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아직도 운행 중인 유일한 버스, 북극의 혼란을 극복한 한국 기술,
특히나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오후 3시에 전해졌습니다. 반타시의 한 젊은 어머니가 분만에 들어갔지만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모든 구급차가 지연되었고 모든 차량이 멈췄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버스가 시의 긴급 출동을 통해 AI 내비게이션으로 경로를 변경했고 결국 엄마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여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헬싱긴 산호마트의 일면은 하나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중국 버스를 도입한 후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던 저였기에 이 헤드라인을 본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운영실에 서서 시 공무원, 엔지니어, 대중교통 직원들에 둘러싸여 회색 장애물이 있는 들판에서 깜빡이는 녹색 아이콘이 20개만 표시된 실시간 GPS 대시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버스였어요. 시장은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판매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불씨는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존경과 감사, 경외심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기술력을 직접 경험한 핀란드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 회의에서 코리아라는 단어는 이국적인 대안, 외교적 복잡성,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는 선택이라는 각주였습니다. 이제 헬싱키의 의사 결정권 최고위층에는 코리아가 전투 외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히 대중들의 반응도 열렬했죠. 한국 버스는 핀란드에서 기록적인 최악의 한파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한국의 북극 어벤져스라고 극찬했죠. 반면에 중국산 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질문은 간단했어요. 왜 한국 버스를 더 많이 수입하지 않을까요? 여론이 돌아서자 이젠 핀란드 정부도 국제정치 타령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국제정치가 아니더라도 한국 버스는 도입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이익과 기회를 가져다주는 존재였기에 핀란드는 결국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건 바로 4천억 규모의 한국 버스 수입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고위험 도시 노선을 위한 완전한 차량 현대화였지만 이건 그냥 중국산을 버리고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단일 외국 제조업체와의 핀란드 역사상 가장 큰 운송 계약이었으며 국가 조달 정책의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기는 했어요. 외교 고문이 즉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중국 대사는 이미 비공식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제적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발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르크와 로비사 항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보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국과의 10년간의 신중한 외교를 해체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도덕적 제스처입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얼어붙을 때 한국은 그저 말이나 허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버스의 형태로 따뜻함을 보냈습니다. 영하 37도에서도 달리는 이 버스들은 승객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움직였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더는 울고 있는 아이와 함께 얼어붙은 버스 안에 갇혀있을 것을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역사적인 계약이 승인되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핀란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약이 될 것임을 말이죠. 한국 버스의 완전 도입 이후 YLE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에스프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매번 담요를 들고 다녔어요. 중국산 버스는 히터가 제대로 가동되는 법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대신 책을 가져옵니다. 한국산 버스로 바뀐 이후 늘 따뜻하고 편안하며 제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한국산 버스의 조명은 주변 햇빛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었으며 눈이 오는 아침에는 따뜻한 흰색으로 늦은 저녁에는 시원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동 감쇄 언더캐리지 디자인과 3중 단열 창문 패널 덕분에 실내 소음 수준은 평균 37데시벨 미만으로 대부분의 도서관보다도 조용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좌석에는 내장형 시트 히터,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포트, 중앙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점유율을 전달하는 시트 압력 센서가 있었습니다.
창문 위 디지털 패널에는 다음 정류장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객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잔여 좌석 가용성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승객들은 20세기에서 22세기로 단숨에 건너뛴 것 같다며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대중교통이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드되자 전례 없는 칭찬과 만족을 보였고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승객 경험뿐만 아니라 가장 고집스러운 비평가들조차 침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숫자였어요. 본격 가동 첫 60일 동안 히터 고장률은 0%였어요. 오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0%예요. 영하 30도 온도에서의 평균 점화 시간은 불과 6.3초였죠. 중국이요? 히터 고장률 40%에 영하 10도에서조차 평균 점화 시간이 1분이 넘어갔어요. 이건 중국 버스는 극한의 기후에서는 전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금 입지를 되찾게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다시 좋아졌어요. 그야말로 저는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것입니다. 저는 정신없는 순간들이 지나가자 제 딸 에밀리아를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그녀를 봤을 때 그녀의 손은 열거즈로 감겨 있었고 손가락은 추위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손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고 그녀는 다시는 바이올린을 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어증까지 걸린 상태였어요. 에밀리아, 내가 실수를 했어. 제가 시작했습니다. 교통 공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서도 말이야.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아, 너는 내 결정 때문에 다쳤어. 그리고 나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단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통증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에밀리아가 가늘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가 났어요. 가끔은 여전히 화가 나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아빠가 한 일을 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스쳤습니다. 한국 버스 덕분에 출산을 할 수 있게 된 아이 엄마, 그리고 눈보라로 인한 시야 차단으로 대형 추돌 사고가 난 상황에 오직 한국 버스만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며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사건 등 한국 버스가 만든 기적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있더군요. 아빠는 핀란드를 구했어요. 아빠가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버스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한국이 만든 거지.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한국을 믿었고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들여보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에요. 긴 순간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에밀리아는 조용히 일어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더군요. 바이올린이 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이전보다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졌습니다. 다시 연습하고 있어요.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별로예요. 동상 때문에 연주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원래의 실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리라 믿어요. 한국도 원래는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었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기술력 하나로 사람들의 목숨까지 살리고 있잖아요. 저도 반드시 한국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아는 바이올린을 턱 밑에 집어넣었습니다. 에밀리아는 활을 한번 부드럽게 그렸고 한 장의 음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단순한 기계를 수출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